민준아, 문 좀 열어줘.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새벽 3시 62세 손지혜는 35 아들 민준의 방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흐느낌이 그녀의 가슴을 찢었어요.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억눌린 울음소리만이 더욱 커질 뿐이었어요. 민준아, 제발 문 좀 열어봐. 엄마한테 말해줘. 하지만 아들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어요. 지혜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등을 벽에 기댔어요. 아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멈췄어요. 그제야 지혜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는 컸어요. 특히 이런 순간에는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더 쉽게 알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지혜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2024년 9월 서울 강서구 고층 아파트 32층. 지혜는 발코니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어요. 3년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급사한 후 처음 담배를 배웠어요. 스트레스를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강서구의 야경은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민주는 최근 3개월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는 글로벌 건축그룹 타이탄 코퍼레이션 재무본부 차장으로 연봉 1억 2천의 승진 가도를 달리던 엘리트였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었죠. 회사에서는 차기 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어요. 약혼녀 서연 33은 같은 회사 안전감사팀 팀장이었어요. 이화여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축안전기사 자격증을 가진 능력 있는 여성이었어요. 지혜는 처음에는 며느리감으로 서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똑똑하고 당당해서 아들을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민준의 생일에는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왔고 명절에는 지혜를 도와 음식을 준비했어요. 점점 지혜도 서연을 딸처럼 아끼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2024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어요. 웨딩홀도 예약했고 청첩장도 인쇄했어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2주간 다녀올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3개월 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민주는 갑자기 퇴사했고 서연과도 연락이 끊겼어요. 결혼은 무기한 연기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영등포의 작은 세무사 사무소에서 월급 340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귀가했어요. 예전에는 저녁 7시면 집에 왔는데요. 셔츠 소매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빨래를 하다가 발견할 때마다 지혜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바지에는 시멘트 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는데 왜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3중으로 잠그는 강박 증세가 있었어요. 체인까지 걸고 확인을 여러 번 했어요. 새벽마다 악몽과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였는데 이제는 매일 밤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는 검은 SUV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들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번호판도 가려져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누구 차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지혜는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어요.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9월 23일 저녁 10시 45분.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는 벌떡 일어났어요. 민준이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정장 재킷은 찢어져 있었어요.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도 터져 있었어요. 민준아. 지혜가 달려갔지만 민준은 손을 내저으며 막았어요. 괜찮아요. 지하철에서 넘어졌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누가 봐도 구타당한 흔적이었어요. 지혜는 50년 넘게 살면서 사람들의 거짓말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어요. 특히 자신의 아들이 거짓말할 때는 더욱 잘 알 수 있었어요. 지혜가 민준의 팔을 잡았어요. 아들의 손목에는 케이블 타이로 묶인 듯한 자국이 선명했어요. 붉게 부어오른 자국이 손목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민준아, 제발 말해줘. 무슨 일이야?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냥 좀 다쳤을 뿐이에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이 이렇게 맞아서 돌아오는데 엄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35 성인 남자가 엄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말해봐. 민준은 입을 열려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민준아. 지혜가 아들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응급실 9월 24일 새벽 2시. 민준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검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외상성 스트레스와 극심한 영양실조 그리고 늑골 골절이 있습니다. 최근에 심한 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명백한 폭력 사건입니다. 민준이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였어요.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지혜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갔어요. 병실로 옮긴 후 지혜는 민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민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가 나간 후 민준이 지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제가 만약에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요. 무슨 소리야, 사라지다니. 민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제 노트북이요.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이에요. 02040721이에요. 거기 보험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걸 언론사에 넘겨주세요. 아무 언론사나 안 되고요. 독립 언론사나 탐사보도팀에 주셔야 해요. 민준아,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제대로 말해줘. 민준의 말이 끊겼어요.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응급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덩치가 크고 눈빛이 차가웠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에요. 누구야, 저 사람들이. 회사에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저를 죽이려고요. 지혜는 즉각 반응했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주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일어나. 네. 지금 당장 일어나 뒷문으로 나가자. 엄마, 저는 못 걷는데요. 지혜는 민준을 일으켜 세웠어요. 예상보다 아들이 가벼웠어요. 3개월 사이에 얼마나 굶었던 걸까요? 복도로 나서려는데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지혜의 고교 동창 미영이었어요. 지혜야, 무슨 일이야? 미영아, 휠체어 좀 빨리 가져다 줘. 지금 당장. 미영은 지혜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급히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민준을 태우고 직원 통로로 빠져나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남자들의 고함이 들렸어요. 박민준 어디 갔어 찾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온 세 사람은 미영의 차로 향했어요. 미영이 운전석에 앉으며 물었어요. 어디로 갈까? 지혜는 잠시 생각했어요. 집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그 남자들이 이미 집 주소를 알고 있을 테니까요. 미영아, 내 집으로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일단 출발할게. 미영은 차를 몰고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백미러를 보니 검은 SUV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지혜야, 뒤에 차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 지혜도 확인했어요. 분명히 주차장에서 봤던 그 차였어요. 미영아, 빨리 가. 미영은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어요. 차가 속도를 냈어요. 새벽이라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어요. 골목길로 꺾어 들어갔어요. 좁은 길을 빠르게 달렸어요. 뒤따라오던 차가 점점 멀어졌어요. 20분을 달린 끝에 미영의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뒤따라오는 차는 없었어요. 미영의 차 안 새벽 3시. 미영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혜야, 대체 무슨 일이야? 조폭이라도 연루됐어. 지혜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들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민준아, 이제 엄마한테 다 말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숨겨봤자 소용없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 민준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뒷좌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말씀드리면 엄마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미 위험해. 아까 그 사람들이 우릴 쫓아왔잖아. 이제 엄마도 연루된 거야.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타이탄 코퍼레이션이요. 제가 다녔던 회사요. 거기서 지난 7년간 총 2,800억 원을 횡령했어요. 지혜의 숨이 멎었어요. 미영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저희 회사가 맡은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하남 신도시, 인천 송도, 부산 에코델타시티, 광주 첨단지구, 대전 도안 신도시까지요. 총 5개 프로젝트였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프로젝트에서 안전 비용과 자재비를 조작했어요. 서류상으론 최고급 철근을 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불량 철근을 썼어요. 콘크리트도 강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저가 제품을 썼고요. 그리고 안전감사도 조작했어요. 건물이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합격 판정을 내렸어요. 안전감사관들에게 뇌물을 줬거든요.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요, 그 건물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조만간 대형 참사가 날 수 있어요. 지진이 오거나 태풍이 불면요, 수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지혜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럼 지금 그 건물들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네, 이미 입주가 끝났어요. 송도에만 8,000세대가 살고 있고요. 하남에는 12,000세대가 살고 있어요. 미영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당장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목숨이 달린 일인데.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회사 회장이 전직 경찰청장이에요. 정계에도 연줄이 깊고요. 검찰 간부 중에도 회사 편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부 고발을 하려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요. 죽었다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 3년간 3명이 죽었어요. 모두 자살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살해당한 거예요. 첫 번째는 2021년에 구조설계팀 과장이었어요.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죠. 경찰은 투신 자살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두 번째는 2022년에 자재구매팀 대리였어요.
자택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어요. 유서가 있었지만 필적이 달랐어요. 그래도 경찰은 자살로 처리했어요. 세 번째는 2023년에 회계팀 차장이었어요. 제 선배였어요.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역시 자살로 결론 났죠. 지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너도 위험한 거잖아. 네, 그래서 지금 도망 다니는 거예요. 민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2024년 6월 12일이었어요. 야근을 하다가 회사 기밀 서버에 접속했어요. 재무제표를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폴더가 하나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연히 암호를 풀었어요. 회장의 생일이 비밀번호였거든요. 민주는 그날 밤을 회상했어요. 폴더를 열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안전감사 보고서 조작 내역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불합격인데 합격으로 바꾼 기록들이었어요. 자제 시험 성적서 위조 문서가 있었어요. 강도 테스트 결과를 조작한 거였어요. 안전감사관 매수 명단이 있었어요. 국토부 공무원들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입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였어요. 정치인 뇌물 리스트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5명, 시의원 12명, 구청장 3명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파일이었어요. 의문사한 직원들의 파일이었어요. 거기에는 3명의 직원이 실제로 어떻게 살해당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청부업자의 이름과 수법까지요. 민주는 그날 밤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에도 저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점심시간에 서연을 만났어요. 서연은 안전감사팀 팀장으로서 현장 조사 권한이 있었어요. 민주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서연도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걸 폭로해야 해. 수만 명의 목숨이 달린 문제야. 민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자칫하면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어요. 서연은 현장 조사 권한을 이용해서 실제 건물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민주는 회계 자료를 더 수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6주간 비밀리에 증거를 모았어요. 민주는 밤마다 회사에 남아서 서류를 복사했어요. 때로는 새벽 3시까지 일했어요. 의심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른 업무도 병행했어요. 서연은 주말에도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송도, 하남, 부산을 오가며 사진을 찍고 샘플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모은 증거는 따로 보관했어요. 민주는 집 화분 아래에 USB를 숨겼고 서연은 부모님 집 다락방에 서류를 보관했어요. 2024년 8월 15일 인천 송도 현장. 그날은 광복절이었어요. 회사는 쉬는 날이었고 현장도 비어 있었어요. 민준과 서연은 밤 10시에 송도 현장에 몰래 들어갔어요. 경비를 피해서 공사 중인 건물로 들어갔어요. 서연 씨, 저기 좀 봐봐요. 민준이 손전등을 비춘 곳에는 철근이 보였어요. 서연이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철근 간격이 설계도와 완전히 달랐어요. 설계도에는 20c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0c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기준보다 2배 이상 넓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강도가 약했어요. 쉽게 부스러졌어요. 서연이 샘플을 비닐봉지에 담으며 말했어요. 이건 건물이 무너져요. 지진이 오면 바로 무너질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대가 입주했죠. 8,000세대요. 약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가 빨리 폭로해야 해요. 더 늦으면 정말 큰 참사가 날 거예요. 민준도 동의했어요. 서연이 카메라로 철근 배치 상태를 찍기 시작했어요. 여러 각도에서 수십 장을 찍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장 조명이 일제히 켜졌어요. 거기 누구야?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소한 4~5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달려. 두 사람은 계단 쪽으로 뛰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추격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출구로 내려가려 했지만 그쪽은 이미 봉쇄되어 있었어요. 남자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은 공사 중인 25층 건물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추격자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었어요. 10층, 15층, 20층. 마침내 옥상에 도착했어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었어요. 잠시 후 추격자들이 옥상 문을 열고 나타났어요. 5명의 남자들이었어요. 모두 덩치가 크고 험악한 인상이었어요. 박민준, 서연, 너희 둘 다 오늘 여기서 끝이야. 가운데 서 있던 덩치 큰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왔어요. 다른 남자들도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린 옳은 일을 하고 있어. 후회하지 않아. 남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때 덩치 큰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민준을 향해 날아오는 파이프였어요. 민준은 본능적으로 팔로 막으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서연이 민준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안 돼. 서연이 민준을 밀쳤어요. 민준은 바닥에 넘어졌고 대신 서연이 쇠파이프에 맞았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서연의 머리에서 피가 쏟아졌어요. 서연아. 서연이 비틀거렸어요. 눈이 풀리고 몸에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서연은 난간 쪽으로 밀려났어요. 민준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서연의 몸이 난간을 넘어섰어요. 안 돼, 서연아. 서연이 떨어졌어요. 25층 높이에서요. 민준은 난간으로 달려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서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준의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아. 남자들은 재빨리 옥상을 빠져나갔어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듯 했어요. 민준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25층을 단숨에 내려갔어요. 발목이 삐끗했지만 상관없었어요.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서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피가 머리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민준이 서연을 안았어요. 서연아, 서연아, 눈 떠, 제발 눈 떠봐. 서연의 눈이 살짝 떴어요. 초점이 없었어요. 민준 씨. 응나야 괜찮아. 곧 구급차 올 거야. 서연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증거 사진을 지켰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야지. 카메라요. 제 주머니에 있어요. 민준이 서연의 재킷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작은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다행히 망가지지 않았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꼭 폭로해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꼭 폭로할게. 그러니까 제발 버텨. 서연의 손에 힘이 빠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서연을 들것에 올렸어요. 민준도 구급차에 탔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민준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제발 살아, 제발. 응급실 의사의 말. 민준은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옷은 피로 범벅이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3시간이 지났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저 약혼자예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3번과 4번 요추가 으스러졌어요. 수술은 했지만요. 잠시 말을 멈췄던 의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90%입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민준을 일으켰어요. 환자분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잠깐 면회하실 수 있어요. 민주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각종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민준이 다가가서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 힘없이 웃었어요. 민준 씨, 울지 마세요. 제 선택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조심했어야 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다리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다시는 못 걷는데요.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민준 씨가 살았으니까요. 서연아, 약속했죠. 꼭 폭로한다고요. 저는 이제 못 도와드려요. 민준 씨 혼자 해야 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할게.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틀 후 민준은 회사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민준을 보는 시선이 차갑고 조심스러웠어요. 점심시간에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민준 대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서류에는 민준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판려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증거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조작된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이 경쟁사 직원과 만난 사진, 그리고 당신 계좌로 입금된 5천만 원. 그건 조작입니다. 회사는 당신을 산업 스파이로 고소할 겁니다. 하지만 조용히 사표를 내신다면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회사가 자신을 제거하려는 수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서연 씨는요? 서연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침입으로 중대한 사고를 당했으니 자업자득이죠. 산재도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와 정면으로 싸우기엔 혼자 힘이 너무 약했어요. 사표를 쓰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날로 민준과 서연은 해고되었어요. 서연의 사고는 불법 침입 중 발생한 자업자득으로 처리되었어요. 산재 보상은 거부되었어요. 치료비는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했어요. 현재로 돌아옴 9월 24일 새벽 3시. 민준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미영의 차 안은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이런 고통을 혼자 겪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제가 매달 200만 원씩 서연 씨 치료비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치료비가 8천만 원이 넘었어요. 제 월급으론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계속 저를 쫓아요. 증거를 찾아서 없애려고요. 일주일 전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납치당할 뻔했어요. 그때 도망치면서 얼굴을 다쳤어요. 어제는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붙잡혔어요. 폐건물로 끌려갔어요. 민준이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손목뿐 아니라 팔 전체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어요. 그들이 물었어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노트북과 USB를 내놓으라고요.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이미 버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더 심하게 때렸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이 저를 놓아줬어요. 하지만 경고했어요. 다음에는 그냥 죽여버리겠다고요. 지혜가 아들을 꼭 안았어요.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혜의 눈빛이 변했어요. 62년을 살면서 한 번도 누구와 싸워본 적 없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집안을 돌보고 아들을 키우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여자가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미영아, 우리 집에 같이 가줄 수 있어. 지금 너희 집에는 못 가. 위험해. 괜찮아. 내가 계획이 있어. 세 사람은 미영의 차를 타고 지혜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새벽 4시였어요. 주차장에는 검은 SUV가 여전히 서 있었어요. 지혜가 말했어요. 미영아, 저 차 앞에 차를 세워줘. 그들이 못 나가게. 미영은 지시대로 검은 차 앞을 막았어요. 세 사람은 재빨리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2층 집에 도착했어요. 지혜는 문을 열고 곧장 민준의 방으로 갔어요. 화분을 들어 올렸어요. 노트북과 USB가 나왔어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비밀 숨기는 장소를 알고 있단다. 지혜는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0203071. 노트북이 열렸어요. 보험 폴더를 찾았어요. 클릭하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지혜는 하나하나 파일을 열어봤어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지혜는 경악했어요. 설계도 조작 내역이 있었어요. 원본 설계도와 실제 시공 설계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불법 자재 구매 증빙 서류가 있었어요. 중국산 저가 철근 구매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뇌물수수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재생해보니 회사 임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안전감사 조작 지시 이메일이 있었어요. 회장이 직접 안전감사관에게 합격 판정을 내리라고 지시한 메일이었어요. 의문사한 직원들의 파일이 있었어요. 3명의 직원이 어떻게 살해당했는지 청부살인 계약서까지 있었어요. 지혜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어요.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만 명이 죽을 수 있는 대형 참사를 묵인하고 있었어요. 지혜는 결심했어요. USB를 꺼내서 가방에 넣었어요. 노트북은 민준에게 맡겼어요. 너는 미영이랑 여기 있어. 나는 나가서 일을 처리할게. 엄마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엄마를 해칠 수도 있어요. 지혜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너처럼 젊지 않아. 그들이 예상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도 계획이 있어. 지혜는 핸드폰을 들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어요. 정상철이었어요. 남편의 고등학교 후배로 30년간 서울경찰청 강력계 형사로 일하다 작년에 정년퇴직한 사람이었어요. 여보세요. 상철 씨, 저 손지혜예요. 기태 와이프요.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형수님 오랜만이십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상철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아파트 로비로 와주세요. 30분 후에요.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상철이 도착했어요. 60대 초반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체격도 건장했어요. 지혜는 상철을 집으로 안내했어요. 상철이 민준을 보며 놀랐어요. 민준이 이렇게 컸네요. 마지막으로 본 게 고등학교 때였는데. 민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삼촌 오랜만이에요.
상철이 민준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지혜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준이 발견한 횡령 사실을요. 서연의 사고를요. 회사의 보복을요. 그리고 증거 파일들을요. 설명을 듣는 동안 상철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지혜가 USB를 건네자 상철은 노트북으로 내용을 확인했어요.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혀를 찼어요. 형수님, 이거 엄청난 건데요.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집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요? 상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경찰은 안 됩니다. 왜요? 삼촌은 경찰이셨잖아요. 타이탄 코퍼레이션 회장이 전직 경찰청장이에요. 장민호 아시죠? 지혜도 그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뉴스에 자주 나오는 유명 인사였어요. 그 사람이 경찰 내부에 연줄이 깊어요. 현직 경찰청장도 그의 후배고요. 서울경찰청장도 그의 사람이에요. 하급 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위로 보고가 올라가고 묵살될 겁니다. 오히려 형수님과 민준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언론입니다. 언론이요. 네, 특히 독립 언론이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탐사보도 전문인데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대기업이나 권력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죠. 상철은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최 기자님, 저 정상철입니다. 전화 통화가 이어졌어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상철이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고마워요, 상철 씨. 상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형수님 각오하셔야 해요.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타이탄 측에서 엄청난 압력을 넣을 거예요. 언론사도 압박받을 거고요. 형수님과 민준이도 계속 위협받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죠. 그 건물들에 지금 수만 명이 살고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9월 25일 오전 10시. 지혜와 상철은 종로의 작은 카페에서 최 기자를 만났어요.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 기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최 기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꺼냈어요. 상철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자네 잘 지냈나? 네, 그럭저럭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지요? 상철이 지혜를 소개했어요. 이분은 제 고등학교 선배 부인이신 손지혜 여사님이십니다. 최 기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지혜도 인사를 하고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최 기자가 USB를 받아서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최 기자는 하나하나 파일을 열어봤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들이 직접 회사 서버에서 가져온 파일들이에요. 최 기자는 계속 파일을 확인했어요. 특히 녹음 파일을 들을 때는 이어폰을 꽂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최 기자가 이어폰을 빼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특종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기사화할 수 있나요? 최 기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할 수 있죠. 아니, 해야 합니다. 이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하지만요. 최 기자가 말을 이었어요. 타이탄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압력이 들어올 거예요. 저희 언론사에도 광고 중단 협박이 들어올 것이고요. 법적 대응도 할 겁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요. 최 기자가 지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사님과 아드님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보자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지혜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해야죠. 그 건물들에 지금 수만 명이 살고 있어요. 제 아들을 구해준 여자도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최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어떻게요? 일단 이 증거들만으론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최 기자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실제 건물 샘플 분석 결과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건축 안전 전문가한테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증언도 필요해요. 아드님과 그 여자분 서연 씨의 직접 증언이요. 마지막으로 내부 증언자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회사 내부에 양심적인 직원이 있나요? 민준의 전 동료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도 회사 비리를 알고 있지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최 기자가 계획을 설명했어요. 오늘부터 사흘간 저는 추가 취재를 하겠습니다. 건물 샘플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받고 내부 증언 확보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언론사들에게도 연락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압력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여러 언론사가 동시에 보도하는 게 안전해요. 사흘 후인 9월 28일 금요일 아침 6시에 동시에 기사를 내보내겠습니다. 온라인 먼저 올리고 지면에도 실고요. 방송사에도 제보하겠습니다. 그럼 타이탄이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지혜가 최 기자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 기자가 미소 지었어요. 제가 감사하죠. 이런 용기 있는 제보를 해주셔서요. 걱정 마세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는 민준과 함께 서연이 입원해 있는 재활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은 서울 외곽에 있는 큰 재활 전문 병원이었어요. 3층 302호.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지혜와 민준이 들어갔어요. 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준 씨. 서연이 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혜를 보고 더욱 놀랐어요. 어머님. 서연은 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준의 생일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지혜가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민준 씨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우리 민준이를 구해줬잖아. 지혜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혜는 서연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많이 야위었어요. 예전에 봤을 때는 건강하고 생기가 넘쳤는데 지금은 창백하고 수척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했어요. 민준이 서연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 씨 그만해요. 이미 수백 번 들었어요. 하지만요. 서연이 민준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진실을 밝힌다고요. 지혜가 말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됐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지혜는 최 기자와의 만남을 설명했어요. 사흘 후에 기사가 나간다고요. 그리고 서연 씨의 증언이 필요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하겠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거니까요. 서연은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현장 사진들이었어요. 철근 배치가 잘못된 사진이었어요. 콘크리트 균열 사진이었어요. 불량 자재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들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완벽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은 재활치료 이야기도 했어요. 다리가 조금씩 감각을 되찾고 있대요.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해요. 아직 걷지는 못하지만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민준이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곧 걸을 수 있을 거야. 서연이 웃었어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지혜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미영의 집에 있었고 지혜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증거는 모두 상철에게 맡겼고 집에는 가짜 USB만 남겨뒀어요. 밤 2시쯤이었어요. 거실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방에서 호신용 스프레이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숨어 있었어요. 검은 옷의 남자가 침입했어요. 복면을 쓰고 있었고 장갑도 끼고 있었어요. 남자는 민준의 방으로 향했어요.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을 확인했어요. 지혜는 조용히 핸드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어요. 남자가 화분을 들어 올렸어요. 가짜 USB를 발견했어요. 남자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찾았습니다. 내 USB 확보했습니다. 바로 파기하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지혜가 방에서 나와서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캬!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어요. 지혜는 멈추지 않고 전기 충격기를 남자의 옆구리에 갖다 댔어요. 찌지직! 남자가 쓰러졌어요. 지혜는 즉시 912번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도둑이 들었어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우성아파트 32동 320호예요. 경찰이 10분 후에 도착했어요. 남자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경찰이 남자를 체포하려 할 때 지혜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지혜는 남자의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녹화한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전화한 내용 들어보세요. 단순 절도범이 아니에요. 경찰이 영상을 확인했어요. 남자의 전화 통화 내용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찾았습니다. 바로 파기하겠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조직적인 범죄 같은데요. 강력계에 연락하겠습니다. 남자는 결국 체포되었어요. 하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부를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9월 27일 최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준비가 다 됐어요. 내일 아침 6시에 동시에 5개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갑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검찰도 움직입니다. 제가 검찰 수사관 출신 선배한테 직접 전달했어요. 내일 아침에 타이탄 본사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예정이에요.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최 기자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여사님, 내일부터는 조심하세요. 기사가 나가면 타이탄이 더욱 위험하게 움직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안전한 곳에 계세요. 지혜는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철도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형수님, 내일부터는 제 집에 계세요. 민준이도 데리고 오시고요. 고마워요. 9월 28일 오전 6시. 지혜는 상철의 집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어요. 민준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세로 고침을 눌렀어요. 그리고 기사가 떴어요. 타이탄 코퍼레이션 7년간 2,800억 횡령 의혹. 부제목도 충격적이었어요. 건물 붕괴 위험까지 수만 명 생명 위협. 기사 내용은 상세했어요. 타이탄 코퍼레이션이 하남 송도, 부산 광주 대전 등 5개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안전비용과 자재비를 횡령한 의혹이 제기됐다.
내부 제보자가 제공한 증거에 따르면 회사는 조직적으로 설계도를 조작했으며 불량 자재를 사용했다. 특히 철근 배치가 설계 기준에 미달하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 안전 전문가들은 이 건물들이 강진이나 강풍에 취약하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민준과 서연의 이야기도 나와 있었어요. 내부 고발을 시도한 직원 박모 씨와 서모 씨는 회사의 보복을 받았다. 서 씨는 현장 조사 중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으나 회사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씨는 산업 스파이로 몰려 해고됐으며 이후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에 시달려왔다. 의문사한 직원 3명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지난 3년간 내부 고발을 시도했던 직원 3명이 의문사했다. 모두 자살로 처리됐으나 제보자가 제공한 문서에는 청부살인 정황이 담겨 있다. 기사는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오전 6시 30분에는 다른 언론사들도 속보를 냈어요. 오전 7시에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타이탄 코퍼레이션이었어요. 오전 8시에는 방송 뉴스에서도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지혜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해냈어. 오전 9시 뉴스 속보가 떴어요. 검찰 타이탄 코퍼레이션 본사 압수수색 착수. 텔레비전을 켰어요.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이 나왔어요. 검찰 수사관 50여 명이 타이탄 본사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회사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오는 모습도 보였어요. 리포터가 현장에서 리포트했어요. 검찰은 오늘 아침 9시부터 타이탄 코퍼레이션 본사와 현장 사무소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횡령 배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 또 다른 속보가 떴어요. 타이탄 회장 장민호 긴급 체포. 화면에는 수갑을 찬 장민호 회장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70대 초반의 백발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회장님, 횡령 의혹 인정하십니까? 살인 교사 혐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 국토교통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토부 타이탄 시공 건물 긴급 안전진단 명령. 국토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했어요. 타이탄 코퍼레이션이 시공한 모든 건물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제기된 송도, 하남, 부산, 광주, 대전 5개 단지는 전면 재조사하겠습니다. 위험이 확인되면 즉시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주민 대피도 검토하겠습니다. 저녁 6시 청와대도 움직였어요.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렸어요. 대통령 건설 안전 전수조사 지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전국 모든 대형 건설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건설업계 전반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민준 씨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박영민 검사입니다. 민준의 표정이 긴장했어요. 네, 검사님. 박민준 씨 출석 부탁드립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씨 용기 있는 제보 감사합니다.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준이 지혜를 바라봤어요. 엄마 검찰에서 출석하래요. 지혜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가자, 이제 떳떳하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9월 29일 오전 10시. 민준과 지혜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어요. 건물 앞에는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민준을 향했어요. 민준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용기 있는 제보 어떻게 결심하셨나요? 회사의 보복은 두렵지 않으셨나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동안 숨어 다니기만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게 떨렸어요. 하지만 지혜가 손을 꽉 잡아줬어요. 민준은 용기를 내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저는 2024년 6월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조직적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회사는 7년간 2,8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써야 할 돈을 빼돌려 수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함께 진실을 밝히려 했던 제 약혼녀 서연 씨는 회사의 보복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저도 해고당했고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께서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분이 저를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그 건물들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도 시민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검찰 조사실. 박영민 검사가 민준을 맞이했어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검사였어요. 박민준 씨 앉으세요. 민준은 의자에 앉았어요. 지혜도 옆에 앉았어요. 박 검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박민준 씨가 제공한 증거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매우 충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현재 타이탄 코퍼레이션 임원 17명을 구속했습니다. 회장 장민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횡령 업무상 과실치상 증거인멸교사 살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형은 징역 15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5년이요. 박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횡령 금액이 2,800억에 달하고 수만 명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내부 고발자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정도면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에 대한 산재 인정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회사가 거부했던 산재를 인정받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검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감사하죠.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요. 조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민준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진술했어요. 증거를 발견한 경위부터 서연과 함께 조사한 내용 그리고 회사의 보복까지요. 박 검사는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조사를 마친 후 민준과 지혜는 서연을 찾아갔어요. 서연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검찰청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민준 씨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멋있었어요. 서연이 밝게 웃었어요. 민준이 다가가서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끝난 거예요.
응 검사님이 말씀하셨어. 산재도 인정될 거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대. 서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절망했어요. 민준이 서연을 꼭 안았어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지혜가 두 사람 옆에 앉았어요. 서연 씨요. 서연이 지혜를 바라봤어요. 이제부터 엄마라고 불러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넌 우리 민준이를 구해준 은인이야. 아니, 그 이상이야. 가족이야. 지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서연이 지혜를 안았어요. 어머님 고마워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9월 30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발표했어요.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박영민 검사가 브리핑했어요. 타이탄 코퍼레이션 회장 장민호와 임원진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7년간 총 2,8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둘째, 업무상 배임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배반하고 개인 이익을 챙겼습니다. 셋째, 업무상 과실치상입니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서연 씨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넷째, 증거인멸교사입니다. 내부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다섯째, 살인교사입니다. 내부 고발자 3명을 청부 살인했습니다. 박 검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들의 범죄는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입니다. 검찰은 최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10월 5일 법원은 장민호 회장과 임원진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어요. 기자들이 법원 앞에 몰려들었어요. 장민호 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렸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회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씀은? 장 회장은 끝까지 침묵했어요.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판사가 신문을 시작했어요. 피의자 장민호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장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합니까? 회계상의 실수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횡령은 아닙니다. 살인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피의자가 제공한 문서에는 청부 살인 계약서까지 있습니다. 그건 조작된 것입니다. 내부 제보자의 증언과 물증이 모두 일치합니다. 판사가 결론을 내렸어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장민호 회장은 정식으로 구속되었어요. 그 후 한 달간 검찰 수사가 계속되었어요.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7년간 15개 프로젝트에서 비리가 있었어요. 횡령 금액은 최종적으로 3,200억 원으로 확인되었어요. 뇌물을 받은 공무원도 47명이나 되었어요. 정치인 8명도 연루되었어요. 국회의원 5명과 시의원 3명이었어요. 모두 구속되거나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타이탄 게이트라고 불렸어요. 여론은 들끓었어요. 시민들은 분노했어요. 타이탄이 시공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긴급 안전진단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송도 단지는 철근 배치가 기준의 55% 수준이었어요. 하남 단지는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의 62%였어요. 부산 단지는 기초공사가 부실했어요. 광주와 대전 단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국토부는 즉시 보강 공사를 명령했어요.
타이탄은 보강 공사 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예상 비용은 5천억 원이었어요. 11월 15일 민준과 서연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산업 스파이 혐의는 무혐의 처분되었어요. 서연의 산재가 정식으로 인정되었어요. 손해배상 소송도 시작되었어요. 변호사는 10억 원을 청구했어요. 치료비 2억 원과 위자료 8억 원이었어요. 타이탄 측은 합의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서연과 민주는 거절했어요. 끝까지 법정에서 싸우기로 했어요. 12월 드디어 첫 공판이 열렸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어요. 방청석은 만석이었어요. 민준과 지혜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도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피고인석에는 장민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 17명이 앉았어요. 모두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모두 일어나세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들은 7년간 조직적으로 횡령 배임 업무상 과실치상 살인교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총 횡령 금액은 3,200억 원에 달합니다. 수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내부 고발자 3명을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장민호는 주범으로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역할에 따라 징역 5년에서 15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어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며 제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증인은 민준이었어요. 민준이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했어요. 저는 2024년 6월 12일 회사 기밀 서버에서 비리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파일에는 설계도, 조작 내역 불법 자재, 구매 증빙, 뇌물수수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은 불법으로 회사 서버에 접속한 것 아닙니까? 제 업무 권한 내에서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파일들은 증인의 권한 밖이었죠. 우연히 발견했고 공익을 위해 공개했습니다. 변호인이 계속 추궁했어요. 증인은 해고당한 후 회사에 원한을 품고 증거를 조작한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증거는 원본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고 조작 흔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검사에게 물었어요. 검사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제출하셨습니까? 네, 제출했습니다. 모든 파일이 원본이며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서연이었어요. 서연이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 앞으로 갔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서연도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했어요. 저는 안전감사팀 팀장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송도 현장에서 철근 배치가 설계도와 완전히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준보다 2배 이상 넓은 간격이었습니다. 콘크리트도 강도가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현장에서 증거 사진을 찍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추격을 당했고 옥상까지 쫓겨갔습니다. 그곳에서 폭행을 당했고요.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민준 씨를 지키려다가 쇠파이프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25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방청객들도 눈물을 훔쳤어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도했어요. 증인은 불법으로 건설 현장에 침입했죠. 현장 조사 권한이 있었습니다. 야간에 몰래 들어간 것은 불법 침입입니다.
변호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재판장이 제지했어요. 변호인 증인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적절한 질문을 하세요. 변호인이 물러섰어요. 세 번째 증인은 타이탄의 전 직원이었어요. 민준의 동료였던 김대훈이었어요. 3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김대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회계팀에서 박민준 대리와 함께 일했습니다. 민준 씨가 발견한 비리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에서는 내부 고발자들을 제거했습니다. 2021년에 저희 팀 이종석 과장님이 의문사했습니다. 회사는 자살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과장님은 절대 자살할 분이 아니었어요. 김대훈이 계속 증언했어요. 2022년에는 구매팀 박철수 대리가 죽었습니다. 2023년에는 회계팀 최영수 차장님이 죽었습니다. 모두 내부 고발을 하려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용기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김대훈의 증언으로 살인교사 혐의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네 번째 증인은 건축안전 전문가였어요.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인 이진수 박사였어요. 50대 중반의 권위 있는 학자였어요. 이 박사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어요. 저는 검찰의 의뢰로 타이탄이 시공한 5개 단지를 조사했습니다. 모든 단지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송도 단지는 철근 배치가 기준의 55% 수준입니다.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하남 단지는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의 60%입니다. 강풍이나 폭설에 취약합니다. 부산 단지는 기초공사가 부실합니다. 집안 침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박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이 건물들에는 현재 총 4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보강 공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방치한다면 언젠가 대형 참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방청객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5번째 증인은 청부업자였어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조직폭력배 간부였어요. 4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였어요. 그는 사법 거래를 조건으로 진실을 폭로했어요. 저는 타이탄으로부터 3번 의뢰를 받았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에요. 의뢰 내용은 내부 고발자 제거였습니다. 누구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어요. 청부업자가 피고인석을 가리켰어요. 저기 앉아있는 강동수 상무로부터 받았습니다. 피고인석의 강동수 상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는 한강 투신으로 위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목을 매달아 자살로 위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에서 밀어서 추락사로 위장했습니다. 대가는 얼마였습니까? 한 건당 5천만 원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통장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에는 강동수의 계좌에서 청부업자에게 5천만 원씩 3번 송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녹음 파일에는 강동수가 직접 살인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 녹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되었어요. 강동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종석을 처리해줘. 깨끗하게 자살로 만들어. 알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이번 주 안으로 5천은 미리 주고 끝나면 5천 더 줄게. 법정이 경악했어요. 피고인석의 강동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공판은 석 달간 계속되었어요. 총 15번의 공판이 열렸어요. 증인만 30명이 넘었어요.
증거도 수백 건이 제출되었어요. 피고인들은 계속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2025년 2월 15일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민준과 지혜 서연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피고인들은 일어나세요. 장민호 외 17명이 일어났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장민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횡령, 업무상 과실치상, 살인교사 등의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7년간 조직적으로 3,200억 원을 횡령했으며 수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 3명을 살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장민호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2천억 원을 선고합니다. 장민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재판장이 계속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강동수는 살인교사의 실행범으로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태훈 재무담당 부사장은 횡령의 주도자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상우 안전담당 상무는 안전조작의 주범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각각 7년에서 10년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났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민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지혜가 아들을 꼭 안았어요. 서연도 울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기업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줍니다. 수만 명의 생명보다 돈을 선택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들 덕분에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민준 씨와 서연 씨 그리고 손지혜 여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재판장이 민준과 지혜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민준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민준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그 건물에 사는 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도 한마디 했어요. 저는 그냥 엄마였을 뿐입니다.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고 제 아들을 구해준 서연 씨를 도우고 싶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서연도 말했어요. 저는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판결 소식이었어요. 타이탄 회장 징역 20년 중형 선고. 시민들은 환영했어요. 정의가 실현됐다고요. 3월 타이탄 코퍼레이션은 파산했어요. 보강 공사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회사 자산은 모두 피해자 보상에 쓰이기로 했어요. 서연의 손해배상 소송도 결론이 났어요. 법원은 서연에게 1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치료비 2억 원과 위자료 13억 원이었어요. 서연은 그 돈으로 장애인 인권단체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였어요. 민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공익 제보자들을 돕는 변호사 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급여는 예전보다 적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2025년 4월 민준과 서연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조촉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웨딩홀 대신 작은 교회에서 올렸어요. 하객은 100명 정도였어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사건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상철도 왔고 최 기자도 왔어요. 민준의 전 동료 김대훈도 왔어요. 그리고 타이탄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도 많이 왔어요.
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머리에는 작은 화관을 썼고 손에는 장미 부케를 들고 있었어요. 민주는 깔끔한 턱시도를 입었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민준이 서연의 휠체어를 밀며 입장했어요. 하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지혜는 맨 앞줄에 앉아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줄에는 상철이 섰어요. 신랑 박민준 씨와 신부 서연 씨는 매우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분들입니다. 두 분은 정의를 위해 싸웠고 서로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다리를 잃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약이 시작되었어요. 민준이 먼저 말했어요. 서연 씨, 저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는 행복만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당신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평생 당신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서연도 말했어요. 민준 씨, 저는 당신을 만나서 진정한 용기를 배웠습니다. 당신은 어떤 위험 앞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비록 제 다리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어요. 민준이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서연도 민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이제 입맞춤 하셔도 좋습니다. 민준이 서연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입을 맞췄어요. 하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어요. 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옆에 앉은 서연의 어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두 어머니는 서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장하죠. 서연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을 키워서 자랑스러워요. 지혜가 대답했어요. 피로연은 소박했어요. 뷔페 대신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민준과 서연이 직접 고른 메뉴였어요.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어요. 상철이 건배 제의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의 앞날에 축복을 빕니다. 건배. 모두 잔을 들었어요. 건배. 식사 후에는 작은 공연도 있었어요. 민준의 대학 친구들이 준비한 축가였어요. 서연의 후배들은 댄스를 선보였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민준과 서연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로 사흘간 다녀오기로 했어요. 휠체어로 다닐 수 있는 곳들을 미리 알아봤어요. 6월, 서연의 재활치료는 계속되었어요. 매일 4시간씩 물리 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던 다리가 조금씩 감각을 되찾았어요.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서연이 평행봉을 잡고 일어섰어요. 물리치료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 씨, 천천히 해보세요. 서연은 평행봉을 꽉 잡았어요. 온 힘을 다해 다리에 힘을 주었어요. 왼쪽 다리가 조금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도요. 서연이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해냈어요. 물리치료사가 환호했어요. 다른 환자들도 박수를 쳤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 씨, 저 걸었어요. 한 걸음 걸었어요. 민준도 울었어요. 정말 축하해. 너무 자랑스러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회복하면
1년 안에 보조기로 걸을 수 있을 거래요.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민주는 회사에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서연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서연이 웃었어요. 당신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함께 이겨낸 거예요. 8월, 민준과 서연에게 큰 소식이 있었어요. 서연이 임신을 한 거예요.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반신 마비 상태에서 임신은 매우 어렵다고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서연은 임신 6주차였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정말 우리 아기예요. 응, 우리 아기야.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희 아기 생겼어요. 지혜도 울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우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서연의 부모님도 기뻐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축하 파티였어요. 아기 이름도 미리 정했어요. 여자아이면 지우로 짓기로 했어요. 자유로운 진실이라는 의미였어요. 남자아이면 정의로 짓기로 했어요. 정의라는 의미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서연의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재활 치료도 계속했어요. 임신 중이라 강도를 낮췄지만 매일 꾸준히 했어요. 다리의 감각은 더욱 좋아졌어요. 이제는 평행봉을 잡고 10걸음을 걸을 수 있었어요. 의사들은 계속 놀라워했어요. 서연 씨는 정말 특별해요. 의지가 대단하세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기 때문이에요. 제 아이가 걷는 엄마를 보게 하고 싶어요. 2026년 3월, 민주는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공익제보자 지원센터에서 파트너로 승진했어요.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민준을 찾아왔어요. 민준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떻게 증거를 모으는지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지요. 어떻게 언론과 검찰에 제보하는지요. 민준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주었어요.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서연도 일을 시작했어요. 장애인 인권단체를 정식으로 설립했어요.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였어요. 사무실도 얻었어요. 직원도 5명을 뽑았어요. 많은 피해자들이 찾아왔어요. 서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법률 상담도 해주었고요. 병원 연결도 해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주는 것이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절망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2026년 7월, 서연이 출산했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3.2kg이었어요. 제왕절개로 출산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민주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혜와 서연의 부모님도 함께였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민준이 아기를 안았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딸 지우야, 아빠야. 지혜도 아기를 안아봤어요. 우리 손녀 할머니야, 사랑한다. 서연도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아기를 안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야, 엄마야, 만나서 반가워. 온 가족이 아기를 둘러싸고 축복했어요. 퇴원 후 민준과 서연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넓은 아파트였어요.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게 설계된 곳이었어요. 지혜도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손녀를 자주 보고 싶었거든요. 매일 민준의 집을 방문했어요. 서연의 육아를 도와주었어요. 서연은 여전히 휠체어를 사용했지만 집안일은 웬만큼 할 수 있었어요.
아기를 돌보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아기를 안고 젖을 먹였어요. 기저귀도 갈았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어요. 10개월이 지났어요. 2027년 5월. 지우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이제 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통통한 볼과 큰 눈을 가진 귀여운 아기였어요. 민준과 서연은 지우의 돌잔치를 준비했어요. 호텔 대신 집에서 소박하게 하기로 했어요.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돌상을 차렸어요. 쌀책분 마이크 청진기 등을 놓았어요. 지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돌상을 바라봤어요. 손을 뻗어서 무언가를 잡았어요. 책이었어요. 와, 우리 지우 똑똑하겠네. 지혜가 기뻐했어요. 그런데 지우는 책을 놓고 다른 것도 잡았어요. 청진기였어요. 의사가 되려나 봐. 서연이 웃었어요. 지우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민준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우가 건강하게 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도움 덕분입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민준이 지혜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 아내 서연에게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었고 함께 싸워주었어요. 지금도 매일 용기를 줍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딸 지우야. 너는 절망 끝에서 태어난 희망이야. 내가 자라면 할머니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싸웠는지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줄게. 모두 박수를 쳤어요.